안녕하세요. 브리그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산지구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이후 네팔의 경제와 특히 거기에 기급 노동자한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할 이야기들은 총 5가지로 나눠졌는데요. 먼저 네팔의 송금을 기반하고 있는 경제의 모습이 어떤지, 거기에 사회와 정치의 몇 가지 이슈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네팔 경제에 미칠 영향, 사실은 이게 아직 언제까지 가고 또 이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사실은 통계들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나와 있는 통계와 내용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고, 또 네팔 정부가 지금 어떤 방식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기급 노동자들이 지금 네팔에서 어떤 상태에 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네팔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팔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을 거치지 않고 3차 산업으로 가는 매우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보시면 네팔의 지금 3차 산업이 전체 GDP의 53%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시면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지금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서비스업 개발로 인해서. 근데 한국이나 소위 선진국이나 선진국에 다가가 있는 국가들을 보면 1차 산업에서 우선 2차 산업으로 가고 또 3차 산업이 점차 확대되는데, 네팔의 경우는 2차 산업이 아직 14%밖에 기여하지 않고 나머지 33%는 1차 산업이 여전히 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구조입니다. 사실은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는 앞으로 네팔이 어떤 위기에 처할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 재미난 통계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한 통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네팔에서 60% 넘는 인구가 여전히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3차 산업의 모습이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3차 산업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더 재미난 것은 가구 4대 중 한 가구에서 한 명이라도 해외에서 노동자를 일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농사를 꾸준히 하되 가족에서 한 명이 해외로 일하러 가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벌어 들어온 송금이 전체 GDP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송금 해외로 보내는 노동자 중에서는 네팔인이 제일 많이 보낸다는 통계가 작년부터 꾸준히 잡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히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네팔의 가장 주력 산업은 역시나 관광입니다. 관광이 공식 통계상 약 10%의 기여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송금하고 관광이 잡히지 않은 통계가 더 많은 게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금회 같은 건 어떤 한국에서 일하시는 네팔 분이 한 분이 휴가차 네팔 온다고 할 때 그분이 가족들한테 가지고 오는 노트북이나 휴대전화기나 아니면 조금 가지고 오는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고요. 또 워낙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나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주변 친구들이 이거를 좀 가져가달라, 이거를 좀 우리 가져가면 된다, 이런 통계들이 안 채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네팔 경제에 송금하고 관광이 50% 가까이 기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온 돈들이 대부분의 돈들이 지금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 외화들이. 또 그런 외화들이 수입에 쓰이고 있는데 이 수입 과정에서 거둔 관세가 네팔 전체 세금의 45%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하고 송금에 기반한 경제의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요. 이러다 보니 네팔 전국에 지금 약 9,000개의 은행의 지점들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60%의 사람들이 계좌에 돈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은행, 돈의 흐름이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재미난 점은 네팔인들이 지금 인구 대비 33% 넘는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2개,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좀 경우이기도 한데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구조를 있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현대화 혹은 근대화 과정의 네팔이 좀 가까워지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위험한 통계들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무역 적자입니다. 실제로 네팔이 3,730억 네팔 루피에 대한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230만 루피, 230억 루피만의 수출을 하는, 즉, 그 차이가 12배, 16배나 나는 경험이 있는데요. 네팔이 다 돈을 해외에서 송금, 관광으로 가지고 오면서 그 돈이 또 다시 수입으로 쓰는 매우 안타까운 경제 구조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매년 한 5%, 6%, 지진 때는 10% 가까이의 인플레이션이 같이 있어서 이 송금과 관광에 기반한 경제 구조는 정말로 좀 약한 구조, 좀 나라에 그리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코로나 위의 사태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경제 구조에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반이 약합니다. 즉 주력 산업이 있고 그거를 나라가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가장 안타까운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소위 사회와 정치를 여기서 연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경제 구조가 있다 보니까 직업에 전환한다고 하는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그런 구조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소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한 명이 도시로 들어가서 노동자가 되고 중산층이 되고 그래서 직업이 전환됨으로써 뭔가 계급이 생기고 이것이 사회와 정치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화 근대화의 과정이 여기서 볼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직업의 모성입니다. 사람들이 그럭저럭 휴대폰도 가지고 있고 기획도 잘 받고 있고 건물도 짓고 자동차도 쓰고 오토바이도 쓰고 하지만 소위 현대화 근대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중간층이 생기지 않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 내에서 그건 정치를 압력하는 정치를 압박하는 새로운 계층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현재의 상황이 유지되거나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직도 네팔 정부나 네팔 경제가 우선권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주력 산업으로 육성 발전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정책들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더 한 가지는 송금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통계에서 잘 보시면은 이 송금이 대부분이 해외로 갈 때 생긴 빚을 갚거나 또 저축을 조금 하지만 그건 30% 이하입니다. 약 20% 저축하고 대부분의 돈은 가사비에 그리고 교육 이런 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네팔의 지금까지 발전해온 이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인데요. 여기에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계상 얼마나 피해를 보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제가 총 먼저 4가지 정도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현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3가지 부분에서의 위기가 지금 노출되고 있는 위기를 우리가 이미 이제는 좀 생각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금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 통계상 지금 받고 있는 송금보다 한 20% 이하
20% 떨어질 거라고, 감소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체 GDP의 6%는 날라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지금 첫 번째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되고 있지 않은 몇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팔 사업가들인데요. 해외에서 조금만 뭐 가게를 하거나 식당을 하신 분들이 어떤 위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조금씩 돈을 여기서도 투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 처하고 있는 상황이 여기 역으로 투자를 회수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를 생각할 때는 이 성공의 구조가 더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6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매년 네팔에서 해외로 유학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보이지 않게 보내온 돈들도 있었습니다. 장학금 받거나 일해서 보내온 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좀 아직은 논의되고 있지 않는데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통신, 휴대폰 전화 쓰거나 데이터 쓰거나 그리고 교육, 애들을 좋은 학교 보내거나 그리고 좋은 데 가서 치료받거나 그리고 좀 더 나은 생활 사는 게 이 네 가지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라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이런 게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관광인데요. 관광이 네팔의 호텔로 구분되는 일반 숙박시설 말고 호텔로 구분되는 약 1,300개의 호텔들이 이미 매월 18억 루피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돈인데요. 그럼으로써 약 17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지금 위태로워졌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끝난다고 해도 여기 오는 선진국이나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그쪽 상황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안 올 수도 있는 위기 상황, 또 여기 시설들이 보건시설들이 잘 돼 있지 않거나 만약에 인식이라도 좀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데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좀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위태로워지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네팔에서의 관광산업이 한국처럼 큰 한 대가 큰 몇 개 여행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구멍가게처럼 여러 개 열리는 약 6,000개의 여행사와 트레킹사들이 사업을 운행하는데 대부분이 보시면 가족 단위로 운영됩니다. 아빠가 사장님이라면 아들이 가이드하거나 동생이 뭘 하거나, 그러면 이게 6,000대의 중간중에 가족들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또 한 가지는 식량 안전인데요. 다음으로는 네팔이 농업국가라고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GDP의 33%가 농업이 또 해당되고 60% 이상 사람들이 농민들이지만 우리가 매년 20억 달러 정도의 또 농산물을 수입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수입에 필요한 노화가 부족이 생기는 한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수입하는 나라의 경제 구조가 좋지 않아서 그쪽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좀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네팔에 지금 60만 명의 노동자들이 귀국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기존보다는 더 많이 식량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젊은 층들인데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정확적으로 생각할 때 식량의 불안정든지 영양의 불안정, 또 영양실조 등 여러 가지 상황 문제점들이 발생될 거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네팔이 물가 상승률을 잘 잡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보시면 2015년 대지진 때도 10% 이상으로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우선은 해외 원조를 받는 게 이제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화에 부족하거나 나라 전체의 경제에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 나라는 좀 더 세금을 걷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수입하는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쪽에서 물건들이 다 우리가 못 받으면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도 있고, 이미 야채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이런 상황들이 하나둘씩 이제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닭고기나 등등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총 세 분야에 거쳐서 이 집중적으로 그러면 코로나의 네팔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세금입니다. 우선 해외에서 송금이 덜 나오고 관광객이 감소된 나라에서 외화 부족이 생기고 이것이 외화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물건을 못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라는 우려가 한 가지가 있다면, 한쪽에 있다면, 심지어 지금 나온 통계에 의하면 네팔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로는 앞으로 8개월에 필요한 물건만 살 수 있다는 통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네팔이 실제로 그 수입할 때 생기는 관세에서 총 세금의 45%를 걷고 있는데 여기에 끊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의 네팔이 지금 처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건데요. 그걸 보여주는 몇 가지 통계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입이 80% 정도의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원래 네팔의 회계연도에서 거두려고 한 세금 중에서 지난 10개월 사이 동안 56.74%만 걷었습니다. 즉 앞으로 2개월 이내에 40% 넘는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네팔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면 작년에 대비해서 약 20% 정도 넘는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세금이 중족되지 않은, 세금이 잘 걷어지지 않는 한 가지의 제일 이제 위험한 요소가 있고요.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 네팔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두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네팔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에서 돌아올 귀국 노동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약 60만 명이 될 거라는 게 지금의 현재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된 발표에 의하면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고 이미 조사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나가는 40만 명이 해외로 못 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즉 네팔이 가는 주로 카타르, 두바이, 말레이시아 등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40만 명이 못 갈 거라는 걸 예측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해외 노동 쪽만 100만 개의 일자리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인도와 국경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절 노동자로서 인도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번 코로나에 보시면 대부분이 사실은 계절 노동자로 인도로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사회로 전파하는 케이스들도 다 됐는데요. 그분들이 못 나가고 인도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에 네팔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60% 넘는 분들이 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계약 없이도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자리도 많이 위태로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네팔이 지금 현재 거의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제만 해도 네팔의 장관들이 그 사업가들과의 회의에서 약 260만 개의 일자리들이 농업과 수렵 분야에서 지금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것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지가 지금 관건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두 가지 그룹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인데요. 지난 3월부터 공무원 시험들이 다 이제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음 공지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력이나 농업 일자리에 갈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장기화가 한 가지 걱정이라면 6만 명이 해외로 유학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분들도 해외로 못 가게 되면 네팔에서 당장 뭘 할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나온 이야기 중에서 네팔의 그 송금으로 인한 만들어진 경제 구조인데요.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을 구멍가게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통계에서 보시면 현재 네팔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재작년 1년에 거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조업의 12%를 제외한다면 약 80% 남는 분들이 가게나 숙박시설이나 교육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송금의 경제 구조는 송금을 받아서 집을 짓거나 돌아와서는 좀 가게를 열거나 혹은 그 돈으로 인해서 잘 갈 거라고 생각해서 가게를 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네팔의 경제 구조가 어디를 가나 가게를 살 수 있는 구멍가게들만 전국으로 퍼져 있는 구멍가게의 경제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멍가게 경제 구조가 유지되거나 생기는데 또 하나의 원동력이 했던 것은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즉 마을마다 만들어진 정말 시골에도 있는 협동조합들인데요. 협동조합은 송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현상입니다. 해외에서 벌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저축하거나 혹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마을에서 생긴 가게들이 저축하거나 또 거기서 돈을 빌리거나 이런 거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협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협동조합들이 한 번에 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송금이 끊기고 또 어려워지면은 거기서 저축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정규적 저축 없이 그냥 협동조합들이 굴러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가게들이 동시에 어려워지게 되면 네팔이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온 이 경제 구조가 한 번에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협동조합하고 구멍 가게를 하실 분들 중에서 이걸로 인한 일자리는 지금까지 정식 통계에 나오지도 않고 또 이것이 경제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를 했지 실제로 통계상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큰 부분 차지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장기화되는 위기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동시에 지금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네팔 정부는 현재 2020년 5월 15일에 네팔 대통령께서 7월에 시작되는 네팔세 해외연도의 주요 방향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그 발표하신 상황에서 주로 보건 분야의 인프라 되게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거기에 일자리, 또 경제복구를 말씀하셨는데 이 경제복구는 생산 분야에서 부자를 늘려서 1차를 창출하는 게 우선 지금 제시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생산 분야라고 하면 주로 농업을 말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농업,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조그만 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 말고 생산을 가능한 조그만 이제 공장들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목표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목표인데 이런 목표들이 실제로 10년 이내에서 우리가 농산물의 지금 생산을 2배로 늘린다든지 일자리를 몇 개 생산한다든지 동계상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네팔에서 이것이 정말 실행이 되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지금 준비도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우리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가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그것은 이 새로운 방향이 발표되고 나서 국회에서 토론 나오신 국회의원분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귀국노동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이 귀국노동자를 우리가 단순히 경제로만 다룬 것보다는 사회의 어떤 요소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시면 그 네팔에서는 해외로 누구 한번 갔다 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위치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 올라갑니다. 소위 외국물이라고 해서 너 해외로 갔다 왔어 라고 하고 그런 위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 일이나 시작 못하게 되는 거기에 빠져 함몰 되다 보니까 아무 일이나 시작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만약에 5년, 10년 동안 해외로 있는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자기 집사람이 만난 친구들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해외로 거주하게 된다면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와서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정말 이웃 사람들도 모르고 그 꾸준히로 모르는 좀 사회화 과정에서 배제된 인간처럼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팔에서 만났다는 게 가정부라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장기적으로 해외에 있다 보면 그 가족들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고 또 해외에서 갔다 와서 자기가 10년 동안 했던 일을 네팔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선진국이나 좀 경제가 괜찮은 나라를 갔는데 거기서 만질 기계들, 거기서 다른 기술들이 여기서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서 실제로 자기가 배운 기술을 못 쓰는 상황도 있고요. 저기에 해외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리듬, 사회적으로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인식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조금 혼란이 생기거나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자기가 들어와서 이제 해외에서 오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위치도 달라지는데 사소한 건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도 없고 그래서 정보 부족의 현상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움을 애로사항을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로 요약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실 연구입니다. 물론 나라가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 기후해서 오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성공했다면 돌아와서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를 좀 확산하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아직 조사된 바가 많지가 않은데요. 또 네팔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 연구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서 인식의 전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인데요, 당연히. 근데 교육은 단순히 기술 교육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술 교육보다는 기술 교육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지금 이분들이 들어오고 나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어려움도 교육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 교육부터 이 교육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에 있어서 나는 개인 개발을 하고 제 3의 삶을 살겠다. 내 인생에 새로운 막을 열겠다고 이런 식의 좀 그분들한테 전환이 되는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술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과 함께 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주는 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받는 정보도 될 수 있고 또 작업을 할 때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장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 정보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정보들이 한꺼번에 공유될 수 있는 포털이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본인들의 아이디어가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너 뭐 배웠어? 너 뭐 했어?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해서 본인들이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의식 차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너 간 나라는 이래? 내가 간 나라는 이랬어. 이렇게 좀 뭔가 의지되고 친구를 생길 수 있는 또 사회화 과정에서 어려움들도 여기서는 극복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든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센터 필요하고 또 이런 상담센터들이 정규직으로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하는 걸 위해서는 조기에 오신 분들하고 사업을 1, 2년 했던 분들하고 또 5년 한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최소한 2, 3년 동안 내가 거기 가면 나의 궁금함을 풀을 수 있어. 이런 센터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팔 정부는 농업하고 수약 분야의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하는 우선적인 건데요.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소위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4차, 5차, 6차 산업의 선도자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만약에 공강에서 한 번 보시는 거하고 여기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이분들이 같이 해서 뭔가 좀 경제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구조를 만든다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이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팔에서 지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고 부터의 기술학교든지 카트만두 대학과의 그 기술과 교육을 같이 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다양한 사업들든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팔인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자고 하는데요. 우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에 대한 구조, 즉 동계가 부족하고 우리의 발전과 합치 모델들이 일관성이 없고 완성되지 않고 또 민주주의나 경제성장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 정말 고갈된 상태고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던 연방제가 아직 길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도 위기이고 또 네팔이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송금 경제든지 구멍가게 경제도 원래 위험한 많은 요소들이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와 경제의 기본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해답하는 것보다는 사회나 정치의 문제와 함께해서 답을 찾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국하신 분들한테나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30년 동안 이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나 인식의 전환 없이는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내가 이끌고 이 사회는 내가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젊은층의 인식의 전환까지 이번 기회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저는 과학과 절차에 기반한 공감 대응성 이것이 네팔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